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임진왜란 당시 선조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모월 모일 모처에 일본군 수장이 갈 것이니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정부의 출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어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옥포, 사천, 한산도 등지에서 연전연승한 이순신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선조는 그를 해임하고 한양으로 압송해 투옥했습니다. 이순신은 곤장을 맞고 백의종군하게 됐습니다.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이를 항명이라고 합니다. 항명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그렇습니다. 항명하는 순간 지옥이 열리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입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12회 항명 그리고 콩가루. 채널A에 출연한 민병욱 전동아일보 정치부장.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공화당 총재니까요. 총재죠.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무슨 지금 들어보면은 꼭 북한 말 같은데 반당 분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철저하게 박살을 내라. 찬성한 사람들. 네, 그 반당 분자라고 했죠. 그 당시에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이 공화당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 중흥을 뒷받침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일부 이 반당 분자들이 뒤에서 음해하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 잘라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권오병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느냐?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다. 이런 뜻의 항명. 박정희 집권 18해에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미 제9회에서 소개한 대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안 가결 사건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969년 4.8 항명 사건이다. 1969년 4월 8일 오전 10시 52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본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가 89, 부 57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해. 어떻게 됐어? 가결됐어? 이것들이 끝내. 이것 봐. 그 서둘러 상경할 거니까 준비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일정으로 진해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급거 상경한다. 공화당 총재였던 박 대통령이 이미 김진만 원내 총무에게 야당이 제출한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해임안이 가결된 것이다. 공화당 의원의 반란표 대략 40여 표는 좋게 돼 보였다. 이틀 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화당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말의 회의지 실은 박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훈시를 마친 박정희 대통령이 당 사무총장 예춘호 의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임자는 이 항명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삼선 개헌만은 안 된다는 의원들의 충정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그 명백한 항명이야. 그 예춘호 총장. 그 당시에는 당 요직을 두루 맡았던 사람 아니?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임안에 가결할 동조자를 규합하고 그 심지어 은어까지 써가면서 그 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이와 결탁해서 반당 행위를 한 거. 그 인정해? 제가 해임안에 가표를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에게 권유를 했다거나 은어를 써가며 야당과 결탁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은어를 썼다는 말은 무엇일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던 예춘호 씨의 말.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별명 같은 것을 즐겼었는데 그걸 도청하는 사람의 귀에는 마치 은어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청을 했습니다. 그 도청 결과를 박정희는 보고받았던 것이고요. 예춘호 의원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삼선 개헌 전에 청구동 김종필 씨 집에서 전화 쓸 일이 있었는데 수화기를 드니 공화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청팀 사이에서 혼선이 생긴 거죠. 당시 도청 장비의 수준이 그랬어요. 그때는 유선 전화밖에 없었는데 통화 중에 끊는 소리 등의 잡음이 심하게 들리면 이 친구들이 다 엿듣고 있구나 감수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는 실렸지만 도청에서 모은 정보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주일 뒤 예춘호 등 5명의 의원을 출당시켰다. 그러나 표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김종필이었다. 김종필은 누구인가? 1926년생으로 육사 8기 출신으로 군에 입문했다. 1961년 5월 16일 자신의 처삼촌인 박정희 소장과 함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얻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준장으로 예편했다. 그때 나이 37세. 그리고 곧바로 민주공화당 의장에 취임한 후 박정희 정권에서 2인자로 활동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총리직도 수행했다. 제6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후 16대까지 총 9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께서 농군 서지하시면서 나라 발전을 위해 지도하신 모습이 참으로 눈물이 거쳐온다. 김종필은 이른바 삼김으로 같이 묶인 인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삼김, 김대중, 김영삼에 비해 먼저 대권을 꿈꾼 인물이다. 그러나 김대중, 김영삼에게 찾아온 대통령의 꿈, 김종필만은 외면했다. 그래서 그를 영원한 2인자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박정희와 김종필의 갈등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부터였습니다. 김종필은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공화당 창당 작업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김성곤이를? 이 사람은 영남권 구정신그룹 아닌가? 여기다가 5.16 주도 세력 일부를 엮어 당에 포진시켰습니다. 각하가 부장님을 견제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1965년으로 건너뜁니다.
새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 결과 공화당 정구영 의원이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경하드립니다. 의장님, 우리가 밀었던 정구영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1차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급속히 당은 의장님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기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염려돼요. 각하께서는 이효상 국회의장을 유임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게 모르게 의장님을 경계해 오셨는데 이거 앞으로 더욱더 견제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도 그래요. 청와대의 반응은 그러했다. 김종필이 그래, 내 뒤를 노리겠다 이건가? 이 갈등은 1968년에 이르러 본격화됐습니다. 이른바 복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국민복지회? 이런 사조직이 있었어? 공화당 안에? 그 누구야? 그 누가 주동자야? 김용태, 최영두 의원 등입니다. 김용태, 최영두라. 김종필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공조직은 그대로 두고 전국적 사조직을 만들었다. 김종필이 이제는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겠다 이 말이구만. 내가 취임한 지 1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후계자 얘기가 나오나? 이건 그 용서할 수 없는 항명이야. 주동자 색출하고 그 엄단에 처해. 결국 1968년 5월 25일 김용태, 최영두 두 의원이 공화당에서 제명됐다. 이어서 6월 3일 저는 오늘 공화당 의장직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사퇴하고 정계에 은퇴합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한 일이며 다시 정계에 복귀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 사찰이다. 박정희 정부는 이때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김종필의 뒤를 캤다. 박정희가 아래로부터의 저항, 특히 자기 휘하 조직 구성원의 항명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공화당의 반란표는 40여 표. 이걸 박정희는 김종필계의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당의 지도 체제에 도전한 반당적인 불평분자들, 만약 당 기원 중에 반당 행위에 관련됐거나 그에 동정하는 자들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하면 총재직을 걸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야.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만섭의 말입니다. 권오섭 문교부 장관 해임안 가결 사건, 즉 4.8 항명 사건은 김종필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겼어요. 박정희는 권오병 장관 해임 사건을 김종필이 자기 계보 의원들을 시켜서 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종필이 1971년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는 이걸 항명으로 여겼습니다. 적어도 박정희의 머리에서는 김종필은 정계 은퇴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저겁니까? 그런 반응을 본인이 보였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지휘하에 있는 수석이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력히 취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서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월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은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모 경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했다. 회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영한 민정수석은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출석하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까지 거부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콩가루 청와대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항명이라는 표현을 써댔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부터는 김기춘과 김영한의 가상대화다. 김 수석. 네, 실장님. 국회 출석해야겠어. 금요일 운영위원회 잊지 말게.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그럼 누가 나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문건 유출은 제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면 전직 수석이 나가야 되나? 그리고 한모경이 그 친구 회유 의혹권도 있는데 그건 전직 수석이 답할 사안도 아니잖아. 하러 나가게. 권한 행사는 딴 사람이 하고 책임은 제가 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야? 실장님, 저는 안 나갑니다. 차라리 사표 쓰겠습니다.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면직됐습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서 오늘자로 김영한 수석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항명파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러나 또 민정 라인에서 잘못된 문서 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 그런 차원으로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회에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항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선 실세 문건 의혹, 공직기강 해이 문제, 이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공직기강 해이 정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입니다. 추정컨대 비선 실세 문건 의혹과 김영한 수석 국회 출석 거부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김 수석의 이 말에는 자신이 문고리 권력의 대타로 출석해서 해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권력 따로, 책임 따로, 박근혜 정권의 환부가 골마 터지고 만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항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표 제출 이튿날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절차적
정당성,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의 공정한 배분, 이 모든 민주주의 원리는 아버지 때나 그 딸의 때나 송두리째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완력만 느껴집니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콩가루가 됐다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12회 항명 그리고 콩가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구성, 연출 김용민, 해설과 연기 보이스비 그네셔스, 내레이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방송입니다. 이번 책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제가 100여 차례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형사소송 피의자로서 형사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있고 돈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 서민들 중에 변호사한테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법률 절차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검찰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이 난무하는 대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 법은 포악해지고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의 범위를 넘어서 어떨 때는 악의 무리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송에 관한 실용서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사를 쓰다가 기자의 역할을 충실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독가스처럼 그 공포가 스물스물 옵니다. 사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절반은 징역을 사는 것 같아요. 징역살이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공포의 시대가, 억압의 시대가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용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자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직업이 그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고발하고 설사 권력자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용기, 신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표지가 이제 나왔어요. 앞모습에 자신이 없어서 뒷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내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권력자한테 모욕을 줬다고 해서 그 집단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이렇게 실용서를 적었습니다. 만약에 감옥 가면 어떻게 해? 1월 16일에. 뭐 가야죠. 이번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시대가 비판하는 기자는 감옥을 보내는 시대라면 가야죠. 네. 요즘 뭐 인사하고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그냥 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 못한 게 많아서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안하죠. 근데 미안하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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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